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벚꽃이 만연한 봄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올해 벚꽃과도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벚꽃이 지나가면 찾아오는 꽃 바로 장미인데요.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장미 대선이 예정돼 있죠. 정치권에서는 속속 대권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핫 이슈 핫피플 시간에 대권 도전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향하는 길들 위주로 여전히 흐름이 떨어집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 정체가 상당히 심해서 부산 방향으로는 망양 휴게소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24km 구간, 다시 한번 옥산 휴게소부터 남이 분기점까지도 12km 구간 차 간격을 좁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진천에서 먼저 막혔다가 오창부터 10km 구간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이에 비해 비교적 논산 천안선은 많이 붐비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논산 방향의 정체가 차량 터널과 논산 분기점 중심으로만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목포 방향으로 밀리면서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속도감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경기 지역 안에서 그리 길지 않은 정체입니다.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와 용인 부근에서 그래도 여유 시간 충분히 두셔야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와 화도를 시작으로 각각 3-4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00번 고속도로는 서쪽에서 양방향 송내를 앞두고 밀리고 있고요. 일산 방향으로는 이후로도 김포에서 다시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의 시사본부. 핫 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도전 선언하신 김두관 전 경남지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두관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김두관 지사는 남해군수 출신이시고 예, 그게 몇 년이죠? 30년 전입니다. 1995년 6월 27일 재연소 당선돼서 맞아요. 초대 1위해서 7년간 남해 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 예, 경남지사는 2010년에 당선돼서 2012년까지 2년간 했고요. 예, 그때 대선에 참여하면서 그렇죠. 중도 사퇴를 해서 경남도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드려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 하셨는데 예, 어디서 하셨죠? 경기도 김포에서 한번 하고요. 또 당의 요청으로 제가 21대는 경남 양산을 맞아.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이었는데 네. 사저가 있는 곳에 후보가 없다 해서 제가 좀 어려운 선택을 해서 갔었죠. 가서 당선이 됐고 예. 작년 22대 총선에서는 제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같은 양산에서 근데 낙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해군수 2번, 그다음에 경남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2번 이렇게 하신 거고. 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고. 예, 당의 최고위원도 2006년에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대선 후보 도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2012년 하고 2021년 하고 2번 됐었습니다. 네, 이번이 그러니까 세 번째네요. 예, 3번째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 3번씩 도전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저는 지금 이번 작년 12.3 계엄 그리고 4월 4일 날 헌재에서 인용 파면을 보면서 87년 체제 종식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기 장미 대선에서 뽑힐 새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띄게 하는 제7공화국을 여는 정부여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예. 그래서 7공화국에 맞는 법령과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헌이고 또 양당제가 워낙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국회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그런 운영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신명나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제 예. 역할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도전하신 거는 그 7공화국 뭐 새로운 대한민국 이제 이런 거 취지인데 제가 조금 아까 질문드린 건 2012년에도 도전하시고 예. 21년에도 도전하시고 이렇게 번번이 도전하시는 김두관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냐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지방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요. 저는 예. 그래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특별입법도 만들었고 예. 뭐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하고 자치분권,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 확실한 제가 선계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근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수도권 일국 중심으로 너무 강하게 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울과 같은 그런 정보와 사람 기회가 있는 곳을 전국에 한 5군데 예, 예. 다극체제, 오극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고 그 실천은 그래도 누구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라는 생각에서 지방 분권, 예,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예. 네. 뭐 역시 뭐 남해군수 경남지사 이런 걸 지내신 그 경력답게 또 행정자치부 장관 지내는답게 바로 그 지방 분권 뭐 균형 발전에는 내가 최고 적임자다. 그것이 이제 줄곧된 대선 도전의 어떤 근본 이유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좌우명이 불안빈 한불균인데 국민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하는다 이런 게 제 오랜 네. 정치 좌우명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뭐 계급 갈등이 있을 정도로 불평등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바로 잡아야 하고 또 전 세계 유일하게 냉전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 한반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나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북한 문제, 남북 문제도 잘 풀어야 하니까 또 어쨌든 뭐 분단된 조국에 태어나서 정치하는 사람이 분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김대중 노무현 우리 민주정부가 일관되게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런 네. 점에서도 저는 매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까 불안한 시대 든든한 김두관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예. 이게 슬로건입니까? 예, 제가 뭐 워낙 그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 불안도 느끼고 있고 또 경제 사정이 워낙 오는 경제 불안 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굉장히 가중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많은 불불의 현장부터 많은 경험 있는 제가 어쨌든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적임자다 이런 차원에서 불안한 시대 든든한 김두관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김두관 하면 든든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제가 좀 뚝심도 있고 듬직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신뢰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일을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예. 이 홍보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정치의 80%가 사실 말을 잘하고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자부나 또 뭐 어떤 일을 해도 맡은 바에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만큼 일을 한 만큼은 충분히 이렇게 대중에게 알리는 게 이 예. 정무직 정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지 메이킹. 예, 예. 그 김두관 하면 든든 뭐 이제 이렇게 만드시겠다. 예, 뚝심은 사나이. 제가 뭐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그러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예, 또 뭐 김부겸 전 총리 뭐 박용진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출마 안 하겠다고 했고 네, 출마는 안 하지만 정권 교체 힘을 물론, 보태겠다 물론. 이렇게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곳은 지금 현재 3명이다가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내일 아마 세종시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께서 출마 선언한다고 이미 언론에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또 없습니까? 부산에서 유일한 삼선 의원인 전재수 의원. 현역 의원께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셔서 예, 예. 보통 뭐 정치인들이 고민 중 하면 출마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마 5명이 5명.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미 출마한 분들 보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전 대표입니다마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지냈잖아요. 예. 김동연 현 경기지사도 뭐 행정관료 출신이지만 경기지사 했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저 김두관 전 지사뿐 아니라 예. 뭐 이재명, 김경수 이런 분도 다 나름 일가견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아마 김경수 전 지사가 내일 세종시에서 아마 출마 선언하는 것은 예. 노무현 대통령 상징적인 도시 그러니까요. 균형 발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작년 당대표 경선할 때는 세종시의회에서 그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방 정부가 예, 지방-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 경험이 다 있는 예, 분들이라서 중앙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편인데 뭐 다들 충분히 그렇게 관심도 있고 분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2003년 또 자치분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예. 뭐 그 청년부터 이렇게 쭉 일관되게 해온 그런 점이 조금 더- 다르긴 한데 더 경험이 많다. 예, 뭐 그분들도 충분히 알겠어요. 지방에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는 그 철학을 갖고 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너무 앞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대명이라 표현이 하지 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정해진 경선에 왜 김두관 참여하느냐 이렇게 뭐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작년 전대에서도 제가 그런 비판들을 받았는데 우리 민주당의 이제 민주성이라 할까 다양성 또 포용성 역동성 이런 강점들을 살리야만 민주당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작년 전대에 참여했고 지금도 예, 예. 저는 뭐 승부를 떠나서 어쨌든 또 이번 대선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저는 이제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개헌 드라이버를 걸 줄 알았는데 네, 네. 내란 세력 진압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새 시대를 여는 이 법령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예. 미온적이라서 그 점 많이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새 국가 새 시대를 열려고 그러면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 슬로건을 냈는데 예.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개헌하고 개헌도 하고 정치 개혁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꾸준하게 좀 주장하고 예, 예. 또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설사 뭐 대통령이 되고 새 정부의 책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런 점들을 하도록, 개헌하도록.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경선 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오늘 뭐 2시에 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당헌당규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상정한다는 예. 간접적 이야기를 들었고요. 당헌당규 특별위원회에서 그래도 후보 이미 선언한 김동연 후보 측이나 김두관 후보 측의 대리인들을 참석시켜서 의견도 좀 취합하고 논의 구조를 갖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예. 특별당헌당규 룰을 정하는 과정조차도 아주 비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세세한 그 경선 룰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기존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대선 후보 선출 경선 룰은 어떤 방식이었죠? 우리 권리당원이 한 125만이 되는데요. 예. 권리당원 대의원들 그 50%를 반영하고 그 지지를 50% 반영하고 50%는 각 후보들이 일반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예.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서 50%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네. 잘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그 지금 당헌당규 특별위원회에서 일반 여론조사로 지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 결과를 50% 반영하던 방식을 그냥 바꿔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바꾼다. 예, 샘플을 뭐 좀 3천 명 정도 늘린다는데 거기 역선택 방지 조항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역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이제 3년 전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 수도권에서 이낙연 후보가 아주 압승을 해서 맞아요. 그 후보가 뒤집을 아슬아슬했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나 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증거는 없지만 특정 세력들이 개입을 했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논란들 때문에 역선택을 우려해서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국민 여론조사로 바꾸되 거기에는 역선택 방지로 지지정당이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결과가 좀 눈에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예. 그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반드시 이겨서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고 내란 세력 잠불도 정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럼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조항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보고받지 못했지만 국민의힘만 제외하고 해야지. 그럼 조국 혁신당이나 뭐 사회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까지 다 배제해버리고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 후보가 나가서 압도적으로 이번 대선 이겨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세한 걸 제가 못 보고받았는데요. 예. 그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역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배제하더라도 개혁신당 네,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정도는 배제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참여하게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시켜야 되는 여론조사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 전까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네. 아마 그냥 우리 당 지지와 알겠습니다. 무당층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김두관 후보께서는 여론조사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예. 역선택 방지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 빼는 방식이면 동의할 수 있다. 매우 저 동의 안 하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 어려운 경남에서 민주당을 그래도 민주당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네. 제가 이 큰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선 룰 정하는 과정에서도 비민주적으로 해서 예. 그 점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후보들의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갖자. 예. 거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 네, 다음 주 14, 15일에는 후보 등록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시일은 내일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결정하죠. 결정하는 걸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 함께 만나고 있고요. 12시 28분 향해 가네요. 잠깐 기상청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 최용훈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인천과 전남, 제주, 산지 등 서해안 일부에 비가 약간씩 관측되고 있습니다. 점차 오후 들어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 밤부터 뚝 떨어져서 월요일까지 추워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우량은 서울 등 중부지방이 대부분 5에서 20mm, 서해 5도나 남부지방 5에서 50, 제주 평지가 20에서 80, 제주 산지 최고 100mm 이상으로 제주에 비가 많이 오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내일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추위 속에 모레 월요일에도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경기 북동부나 강원, 경북 일부, 내륙과 산지는 또 월요일에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돌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내일까지 휘몰아치겠습니다. 개화한 벚꽃을 포함한 봄꽃을 조금이라도 즐기시려면 오늘 낮 동안이 좋겠고요. 점차 현재 충남과 전라서 해안, 제주에 발효 중인 강풍특보가 오늘 오후와 밤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70km의 돌풍이, 산지는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산지는 또 이렇게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전해상의 물결도 높아서 현재 서해상의 풍랑특보가 점차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21도, 세종, 대구 22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오늘 낮 기온까지는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평년보다 2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 속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화요일 낮부터 조금씩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남사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충청권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휴게소 쪽으로 24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옥산휴게소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사고가 있는 성수대교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3, 4차로에 걸쳐 사고 차량들 서 있고요. 그리고 암사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성수 쪽 성동분기점 3차로에도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 태평 교차로 앞은 집회 관련으로 전차로가 통제고 반대 방향 차로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 도전하신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그 경선 구도, 경선 룰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 이렇게 조기 대선에 이르게 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 계엄하고 파면됐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생활만 29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를 많이 사람들이 그 해모를 하고 네. 비판도 많이 하지만 정치도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 영역이고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검사 생활만 29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사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단조로웠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또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에 대한 충분하게 좀 그 소통하고 또 수석들의 이야기들 이런 걸 잘 들어야 하는데 이분은 뭐 굉장히 본인이 이제 군주제의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더라고요. 이미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왕자를 써 나올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분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전혀 인식을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뭐 양자를 들이다 할까 이렇게 해서 당선시키긴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흐름 때문에 천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정을 잘할 준비, 정책이나 사람이라든지 비전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나마 국민이 선택한 제1당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자기 스스로 몰락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분명히 일각에 뭐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민주당을 아예 그냥 종북 세력, 예, 반국가 단체라고 생각. 그렇게 보는 분들이 뭐 우리 사회에 일부라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뭐 우리가 흔히 시중에 이야기하기를 극우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고 그런 극우 유튜브 논리에 스스로 빠져든 게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에 국권이 빠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계엄이라는 수단을 생각조차 할 수 있을지 참. 뭐 선거 부정 이야기도 했는데 선거 부정 얘기도 본인이 그렇고. 선거 부정을 했으면 본인이 0.73으로 당선이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계엄 이후 지금 파면되고 이제 사저로 돌아가는 이 과정까지도 보면 열렬 지지층이 물론 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참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매우 고심사 아닙니까? 보수 세력의 분화 같은 게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뭐 보수 세력의 진정한 보수 세력의 몰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극우의 몰락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그 계엄령을 해서 군인이 국회를 침탈을 했는데 국회를 사수해야 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일부 빼고 다 그 계엄에 찬성을 하고 또 사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전 대통령을 감싸고 거기 찾아가서 뭐 정치적 자문을 구하고 또 거기 득담이랍시고 그 잘해서 지금 대선 이겨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과연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정말 그 우리 김두관 후보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민주당 경선보다 국민의힘 경선에 가 있는 것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분이었다 해야 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랬죠. 한동훈 뭐 지금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내일 아마 사표를 낸다고 예, 그러는데 예.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그래도 네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예. 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그래도 정책도 많이 좀 준비된 후보고 또 합리적인 보수라서 예. 유승민 후보 같은 분이 후보로 되고 우리 쪽 누가 후보되든 간에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유승민 후보도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선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그 한동훈 후보가 대표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신다? 네. 아, 그래요? 뭐 주변에서 그러고 또 아무래도 저 배신자 프레임도 좀 있긴 하지만 팬클럽도 좀 있고요. 또 좀 젊은 뭐 아이콘이라 해야 되나 이런 좀 장점들이 있어 예. 한동훈 후보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에 보여준 태도의 그 흐름으로 보면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쪽이 오히려 아주 극소수로 좀 몰려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께서 네. 1등을 계속 하고. 한몸 오버롤에 대해서 지지가 높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국민의힘이 올해 집권을 했던 정당이고 또 본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본선에 경쟁이 있는 후보로 체인지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듭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 그 행태를 일거에 그렇게 확 바꿀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내란 계엄을 했고 내란 동조 세력이고 또 내란을 엄호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장미 대선에서는 사실 그냥 한 발 물러나서 후보를 안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상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국민들의 석고대죄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좀 신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무책임하게 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우겨대면서 오히려 상대당 후보를 폐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 합리적인 중도층 분들이 내란을 획책하고 계엄을 했던 당 그것도 1호당 4호층 그 당에게 표를 자기 주겠느냐. 국정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네. 예.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아주 속전속결로 계엄에 반대했고 예. 그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어냈고 예. 그리고 이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또 속전속결로 했었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저 전 점에 대해서는 네. 좀 괜찮게 봐지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좀 행보가 좀 아. 애매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된다면 중도층도 상당수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찍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후보가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보도 소질 검찰 쪽에 오래 네,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상당 부분 협조자였잖아요. 참 이번 계엄 사태 때 중심을 잡아서 좀 다르게 보였을 뿐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검찰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또 잔패가 굵은 분한테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을 맡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떤 그 정책적 이념이나 뭐 정치적 노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두 당으로 나뉘어져야 정답 아니에요, 사실? 합리적인 보수하고 네. 극보수하고 정리되는 게 맞죠. 그죠. 정강훈 그 목사류라든지 또 뭐 최근에 여의도의 그 세이브 코리아. 예. 그 교회 쪽 사람들하고 국민의힘이 정리를 해야 나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그쪽을 더 엄호하고 감사하고 그게 기반이다 싶어 그런지 그쪽이 더 뭐 잘 보려고 하고 이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 보면 전혀 사람이 다른데 선거 때만 되면 그래도 또 하나로 뭉치고 막 이런 양상이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철저하게 이제 지역주의에 기반하니까요. 영남에 기반하고 사실은 뭐 지역주의 기반하니까 대구 경북에 압승하고 부울경도 많이 가져갔지만 경기도만 해도 60명 국회의원 중에 53명이 우리 민주당이고 네. 개혁신당 한 석 있고 6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인구도 살고 어쨌든 지금 일극체제인데
수도권에서 전혀 신임을 못 받는 정당이 국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네,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알겠어요. 정말 좀 변화 혁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고 이러면은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누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 근데 어차피 그래도 그나마. 선거니까 네. 저는 뭐 유승민 의원 정도가 되면 좀 더 전 의원 후보가 좋아질 거라고 되면 보는데. 국민의힘이 좀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4명으로 추리는 1차 경선을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100%로 하는데 거기 이제 역선택 방지를 조항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예, 막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상태인데 그래도 역선택 방지는 또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들지 않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선택할 수 없다 하는 거니까 충분히 논리가 맞는 알겠어. 거죠. 어쨌든 뭐 국민의힘 후보 구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일 이 시간에 한동훈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김두관 전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도 하나로 뭉치고 막 이런 이것도 이합집산하는 양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헌과 다당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이제 그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예. 다당제 정치 개혁하려면 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걸 그렇게 선거법 바꾸고 이제 선거구제를 네. 중대선거구로 바뀌어야만 다당제가 가능한데 근데 수십 년 동안 맨날 얘기해도 결국 안 되는잖아요, 지금. 예, 사실은 그러면 뭐 계속 양당제로 계속 국회가 정쟁의 그 현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살을 깎는 개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네. 쉬웠으면 뭐 벌써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해낼 방법이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당 대표나 대통령은 뭐 그거 할 수 없지만 당에서 지금은 이제 양당이 가장 거대 정당이니까 양당에서 크게 핵심에 동의를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뭐 계속 국회에는 1당 2당이 주도하면서 그러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매를 느끼고 있을 정도고 국회를 해산해버리려 할 정도까지 국민적 감정이 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은 강한데 네.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벌써 수십 년 다루고 국민 여론 것도 살펴보고 그러는데 사실 다당제 형식을 취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중대선거구제 싫어하고요. 네. 비례대표 확대 싫어해요. 이게 참 비례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문제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여론이 강력한 지지를 해줘야 개혁이 된다고 했는데 국민 여론이 적어도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또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는 연동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요. 그 정치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물으면 충분히 이제 비례대표 다 거의 100% 그걸 찬성하는데 일반 국민은 반대해요. 일반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또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충분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지나는 과정인데 이제 먼 미래를 보는 예. 정당의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개헌도 하시겠다고 했고 개헌하게 되면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강조하신 지방 균형 발전 이런 네. 걸 좀 포함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다음번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임기를 몇 년으로 하느냐. 예. 지금 몇몇 사람들은 3년만 임기하고 다음 총선하고 대선을 합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김두관 후보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4년 분권행을 주장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4년 중임제면 1년을 줄여서 2028년 4월 12일에 23대 총선이 있더라고요. 그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면 된다고 해서 이제 4년으로 보면 1년 줄이는 거고 5년 단임으로 하면 2년을 줄이는 건데 현재는 5년이니까 예, 2년 줄이는 게 맞죠. 줄이는 건데 그 내일 나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3년만 하고 말겠다 본인이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저하고 안이 비슷하던데 이번에 3년을 하고 그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두 아. 번 실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출마 저는- 기회를 주자. 예, 3년 잘했으면 그래야지. 3년만 하고 그만두라면 누가 개헌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라고 부르는 후보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말 만들어 보는데 5년도 짧은데 3년 하려면 동의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네. 3년하고 4년에서 7년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중임제지만 지금 나오는 대통령한테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는 게 옳아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는 게 옳아요? 그럼 이제 정답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방선거하고 일치시키면 총선에 심판을 하면 되고 사실은 이제 저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데 행정 권력과 국가 권력까지 우리 민주당이 예, 맡으면 예. 완전 그냥 마음대로 국가를 휘두를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 대통령이 6월 3일 취임하면 1년 뒤에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 다수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한다고 해서 정말 야당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되는데 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뭐 법안을 통과한다든지 국정을 이끌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뭐 경남지사 뭐 다 호남만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또 압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2년씩 딱 지금은 대통령만 5년제이기 때문에 주기가 안 맞고 안 맞죠. 총선 끝나고 2년 되면 지방선거, 지방선거 2년 끝나고 2년 되면 총선 이렇게 돼서 중간 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대통령은 5년이라서 임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맞춰야 되는데 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예.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면 예. 여소야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게 거는 옳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어. 오히려 대통령이 나온 당에서 일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책임 있고 2년 동안 네. 잘 하고 네. 만약에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아라. 심판하고 또 아. 길게는 4년이나 5년 뒤에 심판하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3년 임기하고 총선 치르는 다음 대선에 또 한 번 출마할 기회를 주자. 그 네, 정도 생각이 옳다. 유승민 전 의원 알겠습니다. 안일자하고 일치하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가느냐 마느냐도 아주 큰 관심사인데 예. 대통령 된다면 어디로 가실래요? 저는 뭐 일관되게 세종특별자치시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차기 정부에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당장은 지금 6월 3일 취임을 하면 네. 지금 청와대도 많이 좀 뭐 개방하면서 좀 바뀌어져 있고 시설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용산으로 가서 당분간 취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세종 대통령 세종부는 국회 세종 의사당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착실하게 해서 임기 중에 옮겨 세종특별시로 옮겨가면 자치로 옮겨가면 좋고 그건 몇 그렇죠. 년 걸리지 않아요? 예, 한 4년 5년 걸리죠.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되는 분은 그냥 내내 용산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뭐 용산이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참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뭐 청와대로 복귀해서 그렇죠. 국정을 보는 것도 뭐 한 방법인데 그건 뭐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다시 복귀해서 4, 5년 해야 되면 네. 그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6월 3일 대선하면 바로 4일 날 취임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가서 용산으로 가되 뭐 1년이나 뭐 아니 6개월 몇 달 정도 공사하면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짧게 공사해서 청와대로 돌아간다. 돌아가고 궁극적인 거는 세종시로 간다. 예. 세종은 이제 정치 행정 수도가 돼야죠. 와싱턴처럼. 네. 서울은 뭐 글로벌 경제 도시니까. 국회도 그러고 가고. 예. 지금 그러려면 그것도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법칙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2004년에 이석연 변호사가 그 이언이라고 예, 한 예. 간섭법인데 조선 500년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 그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간섭법이잖아요. 그게 법이 없는 성공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헌재에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행정조직 복합도시로 바뀌어서 지금 네. 세종특별자치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개헌을 하면 법률에 대한민국의 그걸 수도는 포함시키자.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딱 못 박아요. 네. 자,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김두관표 경제 핵심은 뭡니까? 저는 뭐 그냥 분권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일극 서울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왔고 또 한편은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서울 수도권만큼 그 소위
보울경기도 메가시티, 거기 방산, 뭐 항공우주산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려운 것은 소위 북방 외교의 실패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 무역이 반토막이 났고 미국의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 제조업들이 베트남에도 많이 나가 있는데 베트남도 관세를 46%가 부과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엄청 어려운데 예. 그거는 이제 차차 새 정부가 정식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고 단기적으로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어려운데 네. 이 부분은 우리 정말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역할을 해야 네. 그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분권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성장해야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남북 관계는 지금 완전 파탄 나 있습니다. 예, 특히 북한이 뭐 헌법까지 바꾸고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통일이란 이름도 안 넣고 말도 안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바꿔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통일할 수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끊임없이 잘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뭐 경제 규모가 40배나 크고 북한은 평양 빼고는 거의 뭐 도시라고 할 수도 없을 네, 정도로 돼 있는데 최근에 조금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은 트럼프 정부가 원산 갈마지구 이런 쪽에 리조트 이런 데도 관심이 있고 예. 또 뭐 최소한 그 워싱턴하고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 수교까지도 보고 또 일제 36년 전쟁 배상금 관련해서 예. 일본이 북한 쪽에 많이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북일 수교도 되고 이렇게 하면 한반도의 그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미국, 일본과 함께 예, 남북 이렇게. 그 경제 교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뭐 두 개 당분간은 두 개 국가로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 네. 이런 걸 통해서 가까워지게 노력해야 된다. 우리 김대중 6.15선은 뭐 14선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되지 않습니까? 당위론적인 말씀인데 예. 아무튼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그 말씀까지 듣고 뭐 한 10여 초 인사 말씀 한 말씀. 예.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입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신 김두관 전 지사 함께 만났고요. 문희옥의 평행선 한 칸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